안녕하십니까. 조갑제닷컴의 조성호 기자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기다리시는 시간 도시가 사랑한 천재들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만나볼 도시는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입니다. 빈.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의 비엔나를 우리 조성관 편집장님 모시고 그 비엔나가 나온 천재들 중에서 구스타프 클림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영어로 비엔나, 네. 독일 현지 발음으로 독일어로 빈 이렇게 되죠. 예. 예. 자, 클림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익숙한 화가이면서도 네. 또 속속들이 아는 사람은 또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네네. 자, 일단은 클림트의 어린 시절부터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7, 8년 전에 클림트 전이 예. 그 예술의 전당에서 최초로 전시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네. 대성황을 이뤘죠. 예. 그러니까 그게 그 클림트에 대한 관심, 사랑을 그 방증하는 거였죠. 예. 자, 클림트는요. 예. 그 아버지가 가난한 금세공업자였습니다. 아버지가요? 예. 금세공업자. 세공업자라는 게 주문을 받아서 금을 그렇게 도안을 하잖아요. 네. 그렇게 디자인을 만들어서 그러면 갖다 주면서 금 부스러기까지 탈탈탈 이렇게 붓솔로 네. 이렇게 해가지고 반납한 거거든요. 네. 굉장히 힘든 직업이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자식을 7명을 뒀는데 7남매를 뒀는데 네. 아버지가 금세공업자, 석공 뭐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예. 자연스럽게 자식들이 그 조각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가정에서나 자녀는 부모의 뒤통수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성장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가난했지만 어쨌든 예술적인 감각을 물려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바로 밑에 동생이 에른스트인데 에른스트와 함께 그 미술 쪽으로, 미술 분야로 진출하게 되는 거죠. 빈 공예학교를 그래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이제 클림트가 빈 예. 공예학교, 예. 그다음에 빈 장식학교, 예, 장식미술학교. 예, 장식미술학교를 다녔는데 예. 청년 시절부터 작품 의뢰를 많이 받네요. 네. 예. 이제 빈 공예학교는 지금 응용미술대학의 전신이고요. 네네네. 예. 빈 장식미술학교를 졸업한 거는 1880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62년생이니까 뭐 네. 19살 때 졸업한 거죠. 네. 근데 지금 사회자께서 네. 뭐 의뢰를 많이 받았다 그러는데 제 생각은 네. 워낙 뛰어나니까 네. 예. 교수들이 할 수 없는 그 일거리들이 있잖아요. 맡아서 처리하기에는 좀 격이 떨어지고 예. 하지만 돈벌이를 내고 네. 그렇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교수를 통해서 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클림트에게 갔겠죠. 그게. 예. 그래서 별별별 네. 돈이 되는 일이라면 그림과 관련된 심지어 간판, 네. 우표 디자인 네. 등등 아트와 관련된 일이라면 모든 걸 했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 되겠군요. 예, 그렇죠. 의뢰를 받았다기보다는. 예, 그러니까 처음엔 누구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명성과 그 신뢰도를 쌓기 전에는 뭐 일단 생활을 해야 되니까 예. 그런 거죠. 네. 예. 그 클림트가 쿤스틀러 콤파니라는 예. 것을 결성을 그 했는데 일종의 미술 회사예요. 컴파니는 그렇죠. 쿠스틀러는 미술이란 뜻이고. 예. 근데 어떤 그 결정적인 기회를 잡네요. 이 쿤스틀러 컴파니가 네네. 예. 그 무언가를 수주를 받는데 그게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장식미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예. 자기 동생, 자기 친구 3명이 미술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상업미술 회사예요. 상업미술 회사가.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온천장의 벽화, 천장 벽화, 네, 온천에 네. 누워서 이렇게 벽화를 봐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그런 거는 대가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조금 그렇죠? 말씀하신 예. 격이 떨어지는 격이 건- 떨어지죠. 예. 하지만 그런 수준의 그 예술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걸 그러니까 돈이 되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네. 한 거죠. 네. 그러다가 네. 1857년에 네. 제가 알기로 1857년에
빈을 둘러싸고 있는 그 요새가 있었는데 요새 성곽이 있었는데 이걸 헐어버려요. 네. 제가 누구죠? 그 빅토르 위고 편에서도 네. 파리를 둘러싸고 있는 성곽을 성이 있었어요. 네. 예, 성곽을 헐어버린 게 1810년대라고 했을 겁니다. 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는 약 50년 늦게 네. 그걸 헐어버려요. 헐어버리니까 넓은 길이 생기죠. 그렇죠. 생기면서 넓은 길이 생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공공 건물이 들어서잖아요. 아, 그렇죠. 초대형 공공 예, 예. 건물이 들어서죠.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연극 전용 극장인 브루크 시어터입니다. 아, 브루크 시어터. 극장, 예, 브루크 극장. 예. 거기에 중요한 건 연극 전용 극장이에요. 예. 이걸 신축하면서 네. 천장에 네. 그림을 천장 벽화를 의뢰하는데 네. 이 신참 회사에 의뢰를 한 겁니다. 누군가 추천했겠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세 명이 그림트 동생 또 네. 다른 동료 네. 세 명이 나눠서 그림의 역사 네.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그림의 역사를 네. 이렇게 벽화로 그린 거죠. 음. 이 작품으로 네. 그림트는 그 당시 1888년에 네. 그 황제로부터 네. 요세프 황제로부터 최고상을 받고 예. 어마어마한 거액의 상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26세 네. 이른바 출세의 길에 접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 이제 신인, 떠오르는 신인이 된 거죠. 예, 그런 겁니다. 그 굉장히 호평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로댕을 설명하면서도 네. 그 블루바르를 만들면서 공공 건물이 많이 들어서 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맞습니다. 거죠. 아, 거죠. 그 당시에 오스트리아와 예, 파리나. 그렇죠. 예, 시간만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브루크 극장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 브루크 극장이 그 비엔나 시민들, 비네 예.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렇죠. 예, 설명을 한번 좀. 그러니까 지금 연극 전용 극장이 네. 그 빈대학 건너편에 있어요. 네, 네. 예, 시청청사 건너편, 네. 빈대학 건너편에 있습니다. 네. 근데 원래 브루크 극장은 네. 호프브루크 성 안에 있었어요. 궁전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는 그냥 그 넓은 방을 네. 연극 극장으로 사용한 거죠. 아, 그러니까 전용 극장이 아니죠. 아, 그렇죠. 네. 무슨 말씀 이해하시죠? 예, 예. 그러다가 연극 전용 극장의 필요성이 생긴 거잖아요. 네. 조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전 짓게 되는 거죠. 근데 브루크 극장이 왜 중요하냐면 그 서양에서는 네. 뭐 유럽도 미국도 마찬가지고 어느 예술 작품, 어느 전시가 어느 작품이 첫 번째 전시된 거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초연이 중요한 그렇죠. 거죠. 프리미어. 예. 뭐 This exhibition was premiered 19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네. 1786년에 네.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이 옛 브루크 극장에서 초연됐어요. 아, 뭐 더 이상 설명이 안 되죠. 예.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호프브루크 궁전 들어가다 보면 네. 그 이렇게 굴처럼 돼 있는데 네. 오른쪽 벽에 네. 여기가 브루크 극장 터였다라는 게 그 플라크로 붙어 새겨져 있습니다. 있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이제 브루크 극장은 클림트한테 어떻게 보면 명성을 안겨준 존재인데 또 비난과 좌절을 안겨준 곳이 또 있다면서요. 예. 제가 말씀드렸죠. 네. 요새 빈을 둘러싸고 있는 구시가를 둘러싸고 있는 요새 성곽이 헐리면서 네. 원형 형태의 큰 블루바드 네. 대로가 생기잖아요. 예, 환상들. 예. 독일어로 하면 링스트라스인데 예. 링 그러니까 주변에 공공 건물이 들어서죠. 네. 빈대학도 그쪽으로 옮깁니다. 아, 그래서 마주보게 된 거고. 예. 빈대학이 원래는 구시가 안쪽에 있었는데 굉장히 작았어요. 그러니까 좁으니까 네. 넓은 데로 옮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링스트라스의 바로 옆에 바깥쪽으로 크게 큰 터를 차지해서 네. 지어진 겁니다. 거기에 학부가 있고 대학원이 있잖아요. 네. 학부화의 벽에
전시할 그림을 청탁을 받습니다. 그게 철학, 네. 의학, 법학 그 이 세 가지 주제를 받고 네. 동료는 네. 마취라는 동료는 다른 네. 주제로 청탁을 받게 되죠. 네. 근데 뭐 우리 저 사회자님 로댕의 그 칼레 시민들 네. 또 그 사례에서 기억나시는 거 있었죠. 항상 그 공무원들이 주문할 때는 그 공무원들의 생각의 수준이라는 게 뻔하잖아요. 네. 그렇죠? 정형화되어 있는 예, 있다고. 뻔하잖아요. 예. 그들의 그 평범한 사람들의 한계가 있잖아요. 철학을 주시하면서 이런 거를 얘기한 겁니다. 네. 어둠에 대한 빛의 승리 네. 뻔하잖아요. 예. 그렇죠? 네. 예? 예. 근데 크림트는 어떤 그림을 그려줬냐? 네. 이 우주 같은데 그 저 은하수 같은데에 네. 뒤엉킨 나신들이 막 부유하는 그런 그림을 그린 겁니다. 네. 거기에는 어린아이, 발가벗은 어린아이, 풍만한 육체를 가진 여성의 누드, 네. 그리고 노인의 그 이렇게 그 탄탄한 살이 다 빠져서 이렇게 피골이 상접해가는 노인의 누드, 네. 그런 게 뒤엉킨 어떤 그런 그림을 그린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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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 눈에 보면 이게 뭐 무슨 철학이야. 그렇죠. 마치 그 저 칼레이 시민들 마찬가지로. 네. 그러니까 마구 요구를 한 거죠. 네. 뭐 모두가 거의 대다수가 네. 이 뛰어난 천재의 작품을 이해 못하고 범죄들이 마구 욕하고 험담하고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네. 클린턴은 굉장히 어렵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고서는 이 예, 참고로. 근데 이 그림이 파리의 그 만국 박람회 전시대에서는 네. 그랑프리를 받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평을 받는 예, 그러니까 미술의 수도는 말이다. 파리잖아요. 음악의 수도는 비니고. 비니고. 그러니까 미술을 보는 안목, 수준, 네. 이해력, 네. 뭐 등등이 파리가 높았던 거죠. 아, 예, 그렇게 이해가 알겠습니다. 되시겠죠? 이해가 됩니다. 예, 예.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파문이 일었습니다. 네네. 예? 이 세 가지의 테마를 주제로 한 네네. 빈대학의 작품이 파문이 일자 이게 클림트한테 어떤 변화를 주더라고요. 심경의 변화. 그런 거죠. 그 네. 로댕하고도 똑같습니다. 네. 다시는 정부 주문 작품을 하지 않겠다. 아. 그렇죠. 로댕도 네. 마찬가지였죠. 예, 그렇습니다. 주문해 놓고 막 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를 못하고 네. 자기들의 그 이해력의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네. 그런데 그 의학, 법학, 철학을 세 개를 그리잖아요. 네, 네, 네. 세 가지 근데 테마였어요. 예. 하르텔 그 당시 문화부 장관인 하르텔 장관은 이거를 다 받아들입니다. 수용력이 있었는데요. 예, 그렇죠. 이 사람은 예술을 이해하고 천재의 높은 경지를 이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이어령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 예, 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어령 같은 사람은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뭐 대부분의 그 공무원 출신들은 이해를 못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도 클림트는 결국 자기 그림에 대해 변명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클림트의 원칙은 이 사람이 워낙에 과묵하기도 했지만 네. 이 사람의 철학은 화가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지 네. 그림에 대해서 비평하는 사람은 아니다. 나는 오로지 그림으로 말할 뿐이다. 근데 이제 그 우여곡절이 많은 이 그림은 뭐 여러 군데서 전시를 하고 있다가 비운의 운명을 맞게 되는데 1945년에 나치가 네. 오스트리아에서 이렇게 물러나면서 예. 그 어떤 성의 전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네네네. 성을 불질르는 바람에 이 그림이 학부화 그림이 다 타버렸어요. 저런. 그래서 지금은 비엔나의 그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네. 그 레오폴드 뮤지엄에 전시되어 있는데 네. 그거는 이쪽 모조품인가요? 아니 모사와죠. 그렇죠. 그렇죠. 예, 레플리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책에 쓰신 거 보니까는 이 클림트가 단골로 드나들었던 카페가 있더라고요. 예. 네. 어떤 카페죠, 이름이?
독일어로 첸트랄이죠. 첸트랄이요? 예, 그 카페가 크림트가 단골로 다니는 카페가 한 3개가 있는데 예. 제일 유명한 건 첸트랄, 네. 데멜, 데멜. 또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네네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거는 첸트랄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일반 여행객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호프부르크 극장과 네. 호프부르크 궁전과 궁전과 부르크 궁전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걸어와도 5분이면 오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깝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 독일어로 첸트랄이죠. 영어로 네. 센트럴, 중심이란 뜻이겠죠. 중심이라는 예, 의미군요. 예. 영어로 뉴욕 맨하탄에 무슨 공원이 있죠? 센트럴 파크가 그 있죠. 같은 거죠. 네. 근데 이제 네. 이게 이 카페가 빈을 상징하는 카페 한 서너 곳 중에 하나거든요. 예. 이 카페가 문을 연 연도가 네. 1868년입니다. 1868년이요. 야, 대단하죠? 엄청 오래됐네요. 예. 그러면서 네. 빈 예술, 네. 빈 정치, 네. 지식인들의 일종의 사랑방, 단골, 네. 집합소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재밌는 게 1868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빈의 카페가 처음으로 생긴 게 1864년입니다. 아, 그 4년 전이요? 첸트랄이 생기기 전? 네. 근데 요거 연도는 여러분 빈을 여행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연도가 하나 있습니다. 네. 연도는 필요 없지만 이 연도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 뭐냐면 1863년에 네. 빈에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네. 발칸 반도를 유린하고 중앙 유럽을 중앙 유럽으로 진격하다가 네. 빈에서 딱 멈춥니다. 워낙 강력하게 반격에 나서니까 네. 빈 성을 제가 성곽 요새로 둘러싸여 있다고 그랬죠. 네. 이 성곽을 둘러싸고 진지전을 벌인 겁니다. 성을 두고 공성전 네. 이렇게 몇 개월 동안 네. 그게 한 3개월에서 4개월 갔는데 이게 유명한 전쟁이에요. 네.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전쟁은 어떤 사회를 네. 급격히 변화시킨다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역시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네. 물론 그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 빈을 함락하지 못한 채 퇴각했죠. 네. 근데 퇴각할 때는 쫓기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뭐 몸을 최대한 기동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다 놓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왔던 뭐 식량 등등을 다 놓고 갑니다. 그 중에 네. 그 비엔나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네. 그 캠프를 쳤던 데 가서 보니까 네. 시커먼 콩알 같은 게 있어요. 네. 이게 뭔가 그래서 갈아서 먹어보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바로 커피입니다. 아. 그래서 그 1년 뒤에 네. 1년 뒤에 비엔나에 커피가 전해지고 1864년에 첫 카페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4년 뒤에 네. 4년 뒤에 첸트랄 카페가 생깁니다. 물론 파리와 비엔나와 그 바르셀로나 등등 런던 다 커피가 들어온 연도가 다릅니다. 네. 경로가 다 다릅니다. 네. 하지만 어느 그 경로는 조금씩 다르지만 주요한 매개체는 이슬람입니다. 아. 그렇죠? 오스만 그렇습니다. 투르크 오스만 전 예. 투르크요? 그러면서 그 투르크 음악도 그 음악 사회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차르트도 투르크 행진곡 터키 행진곡 썼죠. 베토벤도 터키 행진곡 썼죠. 네. 오스만 투르크의 예술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믹스가 되는 거죠. 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구나. 새로운 문명과 네. 서로 다른 문명이 부딪히면서 네. 그렇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 또 드나들었던 첸트랄 드나들었던 유명한 사람이 또 한 명 있다고 그러던데요. 뭐 드나들었다기보다는 네.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첸트를 예. 카페를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 그 빈 미술대학에 네. 3번이나 네. 그 응시했다 떨어진 네. 히틀러가 어린 히틀러도 있었죠. 예. 그러면서 자기는 어디 가서 명함을 못 내밀죠. 독일의 미술학도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미술대학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했으니까 네, 하지만 그렇죠. 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드나들었겠죠. 구경하고.
예. 그 심정 아시죠?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당시 빈 미술대학에서 네. 히틀러를 합격시켰더라면 네. 오스트리아에서 미술학도로 화가로 살게 했더라면 그렇죠. 역사가 바뀌었겠죠. 완전 역사가 바뀌었죠. 세계 역사가 바뀌었을 겁니다. 예, 2차 대전은 없었죠. 그렇죠. 예. 예. 자, 그럼 1897년에 쿤스틀러 하우스라는 예, 예. 소속에 이제 소속했었나 봐요. 미술가 협회죠. 협회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미술가 협회. 네. 예. 그 여기 소속인 클림트가 이른바 분리파라는 거를 결성을 해서 초대 회장이 됐는데 이 분리파가 추구하던 그런 어떤 예술의 형태는 뭔가요? 자, 그 연도가 몇 년이라고 그러셨죠? 1897년. 그러면은 네. 1900년이 시작되기 불과 3년 전이잖아요. 네. 그 당시 유럽에는 세기말에 대한 풍조가 만연했습니다. 아, 세기말. 거기에는 불안, 네. 여러 가지 네. 어떤 이세 같은 그런 복잡한 그런 감정이 뒤섞인 거죠. 네. 그러면서 그 예술가들은 네. 어떤 세기가 바뀌니까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새로운 걸 추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파리에서는 프랑스에서는 아르누보. 아르누보. 그렇죠. 예, 예. 그 독일에서는 유겐트 스틸, 유겐트란 젊은이란 뜻이죠. 네. 일종의 예술 사조입니다. 네. 그리고 독일에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는 제체시온. 제체시온. 예, 그거는 그건 세세션, 영어로 세세션이고 분리란 뜻이죠. 뭐로부터 분리냐? 예. 전통으로부터 우리 분리한다. 전통으로부터의 분리다. 예, 역사주의로부터 분리한다. 낡은 미술 사조로부터 분리하겠다. 인습적인 그 관습적인 예술로부터 우리는 떨어진 다른 예술을 하겠다라는 게 제체시온입니다. 과거의 인습, 과거 현재를 올가면은 역사주의로부터 탈피, 분리하겠다. 이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당시 유럽에서 예술은 귀족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말씀해 귀족의, 주셨습니다. 예, 귀족의 예,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분리파는 어떤 운동을 전개하냐? 노동자 계층도 예술을 감상할 의무가 있다. 아. 그들에게도 예술의 감상 기회를 줘야 한다. 그래서 노동자 계층에게는 블루칼라계에게는 입장료를 받지 않고 분리파 전시회 안에 전시에 입장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혁명적인 거였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당시 그 미술가 협회를 볼 때는 저 완전히 이상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바로 그겁니다. 예. 예. 그리고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그 분리파 회관에서 네. 그러니까 새로운 과거로부터 단절하려면 뭐냐면 새로운 미술 사조, 새로운 미술 흐름을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1900년에 바로 일본 회화전을 엽니다. 일본 회화전을요. 예, 1900년에. 참 놀랍죠? 네. 예, 일본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네. 예. 그 당시 이미 예, 일본은 예. 유럽. 예, 일본을 전 세계에서 가장 우습게 본 나라는 한국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분리파회가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그 책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계시더라고요. 직접 가보신 것 그렇죠. 같은데 어떤 작품들, 클림트의 작품들 중에 무엇이 있던가요? 분리파 회관에 영구 전시된 작품이 있습니다. 네. 그게 베토벤 연작 벽화입니다. 한 주제를 통해서 그림을 여러 개 그린 거죠. 네. 이게 34m에 이릅니다. 쭉 벽을 따라서. 이게 한국에 왔을 때, 네. 클림트 전시에 왔을 때, 이거는 거기에 영구 전시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올 수 없잖아요. 네. 레플리카로 쫙 붙어놨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네네. 그것만으로도 감동받죠. 그러니까 주제는 네. 사회의 몰이해와 고독과 싸운 베토벤. 이거로 1902년에 네. 클림트가 여기에서 그 베토벤 프리즈를 베토벤 벽화를 전시했죠. 1902년입니다. 이건 네. 영구 전시입니다. 영구 여기 그 분리파 회관에만 들어가야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아까 말씀대로 1900년에 일본 회화전도 했고요. 예, 예. 상당히 혁신적인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럼요. 이게 혁명이고 이게 진보죠. 그렇죠. 예, 예. 자, 얘기 조금 바꿔서 네. 클림트의 이제 사생활을 좀 보도록 할게요. 예, 예. 여성 편력이 매우 심했던 것 같은데 심하다는 표현은 좀 뭔가요? 좀 과한가요? 아니, 그건 주관적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클림트는 기본적으로 독신이었어요. 독신은 네. 누구하고도 연애할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뭐 예, 예. 의무는 없는 거죠. 예, 예. 독신은 누구하고도 연애할 자유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생 56년을 살았는데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네. 그럼 어머님과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살면서 오로지 연애와 그림에만 전념했습니다. 아, 예, 결혼하지 않고 자신의 에너지를 다 그렇게. 예, 그래서 클림트는 인생의 목표가 분명했어요. 인생의 유일한 목표는 예술과 쾌락이다. 예술과 쾌락이다. 예, 예. 그래서 여러 부류의 클림트의 연애의 특징은 또 한 가지는 상대방의 귀천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귀족 부인부터 네. 창녀까지 자기가 그렇게 동할 때 또 네. 상대방이 원할 때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빈 사회에서 좀 손바닥만한 빈 사회에서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요. 그렇죠. 뭐 남봉꾼, 여자 사냥꾼 별별 욕을 했죠. 네. 근데 재밌는 건 그 당시는 제가 그랬잖아요. 그 당시는 세계 여성들이 피임을 한 게 얼마 되지 않아요. 피임을 한 게 한 60년이 되지 않거든요. 네. 70년이. 네. 그 당시는 피임이 없을 때예요. 네, 그러니까 여성들이 뭐 그림트는 돌아다니면서 원하는 여성들한테 씨를 다 뿌리고 다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크림트가 1918년에 죽었을 때 네. 무려 14건의 친자 확인 소송이 벌어집니다. 야, 14건이요. 예, 예. 그 중에서 네.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그 네. 중에서 4건이 받아들여집니다. 얘는 클림트 자식이다. 근데 저는 네. 지금도 의문인 게 있습니다. 사회자님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그 당시 어떻게 뭐로 친자 확인 소송을 했을까요? 저도 지금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는데요. 네. 저 혈액형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네, 똑같은 그렇죠. 게 너무 많죠. 네. 그 당시 유전자 감식이 없을 때인데, 그렇죠? 예. 저도 의문인데 네. 추측컨대 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말하는 크림트와의 관계, 네. 육하원칙행 관계 시한, 시기, 시점으로 그런 걸 하고 올라가서. 아이의 나이, 아이의 생김새, 네. 뭐 등등 가지고 추론하지 않았을까?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당시로서는 그게 뭐 최선의 방법. 예, 그거 이상의 방법은 없었겠죠. 도대체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건 뭐 저의 추측입니다. 네. 자, 그렇지만 이 클림트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했던 여인이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잊지 못했다기보다는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클림트는 제가 이런 표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수컷의 네. 일종의 전형 같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인류학적으로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네. 수컷은 많은 씨를 뿌리고 다니는 어떤 본성이 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에밀리 플류게라는 여성은 네. 그러면서도 늘 이 사람은 어떤 고정적인 애인, 변함없는 애인 이런 거죠. 그럼 뮤즈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뮤즈죠. 뮤즈였죠. 그래서 항상 여행을 같이 가고 네. 뭐 살림을 같이 한 적은 없습니다. 살림은 같이 하진 않았지만. 예. 제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여행 같이 가고 같이 네. 뭐 이렇게 하고. 알겠습니다. 에밀리 플루게는 그림트가 17살 때, 그림트 나이 29살 때, 12살 차인데 네. 만났어요. 아는 분의 딸이었죠. 네. 자기 동생이 에밀리 플루게의 언니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사돈 관계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돈집 처녀로 알고 지내다가 연인으로 발전하는 거죠. 네. 근데 크림트는 에밀리 플루게를 특별히 생각해서
죽을 때까지 그림을 4번 그립니다. 4번이요. 예, 그 그림이 다 남아 있죠. 그러니까 이 에밀리 플리게를 모델로 한 그림. 그렇죠. 초상화가 3개가 있고 네. 마지막 거는 아마 키스라는 게 정설입니다. 키스. 아,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아보겠지만요. 예. 키스가. 또 이 클림트가 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에도 이 에밀리 플레게하고의 또 일화가 있던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클림트가 그 자유분방한 연애를 즐겼지만 네. 항상 빈 사연을 알았습니다. 네. 클림트의 사실상의 그 부인은 에밀리 플리게다. 아, 그렇게 그렇죠? 이미 정설로 굳어져 있었고. 예, 빅토르 위기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네. 다양한 종류의 그 애인을 뒀잖아요. 네네네. 부인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다만 클림트는 결혼을 하지 않았을 뿐이고 네. 자유분방하게 많은 그 여성들과 관계를 맺었지만 네. 변하지 않는 중심, 태양 같은 존재는 에밀리 플리게였죠. 그렇구나. 예. 아, 위성들은 있었겠죠. 예, 의성들은 있었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클림트의 작품과 그 작시를 찾아서 한번 떠나보려고 그러는데요. 아 잠깐, 그 아까 네. 저기 에밀리 플리게 쓰러졌을 때의 그 그 있잖아요. 얘기 한번 예. 부탁드릴게요. 그 얘기는 잠깐 하고 넘어야 됩니다. 네. 1918년 1월 18일 날 1918년 1월 18일이면은 1차 대전 와중입니다. 네. 오스트리아는 거의 뭐 패전국으로 몰리고 있었죠. 그렇죠. 그때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그림을 그리다가. 네네네. 그 당시는 근데 사회자는 짐작하시겠지만 1918년이면 뇌졸중의 뇌자도 모를 때입니다. 그럴 것 같은데요. 와, 예. 그렇죠. 네. 우리가 뇌졸중을 인식하게 된 게 1900년대부터 많이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네. 한국의 기준으로 보면. 네. 그러니까 뇌졸중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쓰러지면 골든타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몇 시간 이내면 병원에 가면 살잖아요. 크림트는 그 당시는 뇌졸중의 개념도 모를 때였기 때문에 쓰러진 상태에서 몇 시간 방치된 거죠. 그 벌거벗은 모델들이 뭐 전 에밀리 플레에게 연락을 했겠죠. 네네네. 빨리 와달라고 하니까 마차 타고 하고 뭐 이러면서 네. 방치된 거죠. 네. 근데 참고로 1996년에 네. 그 백남준이 뇌졸중으로 스트로크를 맞아서 쓰러지잖아요. 그런데 금방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왜냐하면 뉴욕이었으니까. 그러면서 네. 백남준은 재활을 통해서 10년을 더 살았죠. 네네. 2006년까지. 네. 그러면서 한쪽이 마비된 상태에서 네. 구겐하임 전시회도 자기가 스스로 기획하고 다 하고. 크림트는 네. 18일, 네. 저기 1월 18일에 쓰러져서 네. 2월 6일에 죽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8일. 네. 18일, 그러니까 보름 정도 더 살았고, 그 백남준은 10년을 더 살았죠. 그렇죠. 이해가 되죠. 골든타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청자분들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이제 편집장님께서 그 클림트의 흔적과 자취가 남아있는 곳을 한번 설명해 주셔야겠는데, 그 크림트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오스트리아 크림트만 가지고 비엔나 테마 여행을 한다면 네. 한 이틀에서 3일 정도는 잡아야 될 겁니다. 아, 이틀에서 3일이요? 예, 최소. 예. 그렇다면 반드시 가봐야 될 곳이 네. 마지막 화실입니다. 화가에게 제일 중요한 곳은 아틀리에죠. 네. 화실이죠. 네. 여기서 크림트가 1918년 1월 18일에 네. 오전에 그림을 그리다 쓰러지잖아요. 네네네. 쓰러질 당시의 그림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네. 크림트는 화가마다 다르겠죠. 여러 그림을 두세 개의 그림을 동시에 이젤에 걸어놓고 동시에 그렸습니다. 이거 그리다 네. 더 이상 안 나가면 다른 그림 그리고 작가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쓰러진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현재 클림트 협회에서 관리를 하는데 네. 미리 클림트 협회에 연락을 취하면 네. 시간 약속을 해주면 네. 그 관람을 허용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 또 입장료 같은 건 없고 네. 저는 한국에서 작가가 왔다고 하니까 네. 클림트 협회에서 이걸 보여준 거죠. 네. 거기에 들어가면 클림트가 그리다가 쓰러진
마지막 유작들 물론 레플리카입니다. 이 그대로 전시되어 있고 모든 건 다 레플리카죠.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진짜는 이제 미술관에 가 있으니까. 네. 그런데 그 그림의 낮은 곳을 칠하려면 낮은 의자가 필요하죠. 네. 이른바 목욕탕의 그런 의자들. 때밀이 할 때 낮은 의자 같은 네. 그런 의자가 그건 진짜입니다. 그걸 갖다 줍니다. 여기 저보고 이게 바로 그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요거, 요 의자. 예. 자, 여기 보시면은 요 의자라고 합니다. 예, 그 의자는 오리지널입니다. 아, 이건 진짜 클림트가 쓰던 거란 말씀이시죠? 예, 그림은 레플리카고. 예. 그런데 그 클림트 화실은 저는 잘 모릅니다. 네. 그 화가에게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모르지만 짐작만 하죠. 이 그림 그 화실은 북향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북향이라는 거는 빛이 항상 뉴트럴하는 뉴트럴한 빛이 예 그러니까 북향을 쓰는 거죠. 방은 4개고 이 화실에서 모델들은 거의 다 벗고 다녔죠. 아. 예 그러면서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클림트의 묘지가 있는 희칭 묘지 예. 5구역 예. 여기 가보시고 탄성을 지르셨다고요? 아 그렇죠. 예. 네. 그 이유가 뭐? 아마 그 뭐 이건 제 혼자 생각입니다. 네. 한국인으로 네. 한국인으로 이 클림트 마지막 아틀리에도 그렇고 네. 희칭 묘지도 제가 처음 가지 않았을까. 만약에 누가 저보다 간 사람이 있다면 네. 뭐 제가 몇 번째는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제가 이것과 관련된 글을 쓴 사람은 제가 처음이니까 그렇죠. 저는 처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 제가 사실은 그 천재의 흔적을 쫓아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쫓아다니잖아요. 네. 그러면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네. 삶의 마지막 장면인 묘지를 찾아갈 때입니다. 아, 네. 굉장히 긴장되거든요. 이 사람의 삶의 마지막 모습은 어떻게 마무리됐을까? 그건 묘지로 나타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갔더니 뭐 찾는 건 어렵지 않았는데 네.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누구든지 이 묘지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거와 관련된 책을 읽질 않았기 때문에 읽지를 못했기 때문에 깜짝 놀랐죠. 뭐냐면 이 묘지는 석관도 없었고 다만 구스타프 클림트라는 이름만 써 있었고 네. 생물 연대도 없었어요. 화가라는 이름도 없었어요. 전혀 그런 기록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단지 구스타프 클림트라는 것만 쓰여 이름만. 있었습니다. 네. 예. 저는 혼자 생각으로 사회자께서 뭐 유산 철인 그러니까 에밀리 플루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클림트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애의 달인이었지만 말이 없었어요. 아, 예. 네. 근데 에밀리 플루게가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인 역할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죽자마자 유산 처리 네. 그리고 장례 등등을 모든 걸 에밀리 플루게가 했죠. 네. 왜냐하면 그건 관습적으로 그 사회가 그걸 인정해 준 거죠. 어머님이나 어머니나 누이 동생이 할 건 아니었죠. 그러면서 저는 묘지도 그렇게 심플하게 만든 게 네. 에밀리 플루게의 뜻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근데 네. 지금은 가보면 네. 묘지의 그 양옆으로 이렇게 네. 자작나무가 이렇게 자작나무. 예, 이렇게 마치 그 올리브 이렇게 나무 이렇게 한 것처럼 네. 그 마라톤 우승자한테 이런 거 한 것처럼 네. 그 자작나무 이렇게 아치형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것도 네. 아주 감동입니다. 예, 정말 그 네. 클림트를 좋아한다면 네. 희칭 묘지에 가서 이 묘지를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예,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 예. 말씀하신 그 클림트 묘지 잠깐 예, 사진으로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 좀 보여드릴게요. 예, 가까이서 보여주시죠. 예, 이렇게 보시면은 요 자작나무가 양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작나무는 후에 심었겠죠. 근데 네. 구스타프 클림트라고만 써있죠. 그리고 여기 비석에는 이게 구스타프 클림트라는 이름만 나와 있습니다. 예. 생물연대는 나와 있지 예, 않고요. 아주 심플하죠. 네. 예. 원래 심플할수록 메시지가 강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키스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예, 없습니다. 그렇죠. 예. 구스타프 클림트의 대표작 키스. 음. 지금 이 키스라는 작품 원본은 어디에 지금 보관되어 있나요? 지금
올림픽공원 네. 소마미술관에 네. 로댕의 키스가 지금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로댕의 키스 예. 대리석 상이죠. 그거와 보다 더 유명한 게 네. 클림트의 키스죠. 이건 오스트리아 국립미술관에 영구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 이건 결코 네. 나라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반출이 안 되는군요. 예. 그 국립미술관은 옛 이름이 네. 벨베데레 궁전입니다. 아. 여기는 황태자들이 살았던 곳인데 네. 여기 2층에 가면 네. 2층에 가면 이 키스가 네. 큰 방에 그 암전을 만든 어둡게 만든 큰 방에 양쪽에 클림트의 소작들 클림트 에공슐레, 클림트 에공슐레, 네. 클림트 에공슐레, 클림트 에공슐레 이런 식으로 전시되다가 네. 마지막에 네. 그러니까 키스를 위해서 모든 건 도열한 거죠. 그러네요. 그런 예, 의미구나. 예. 키스에서 조명이 이렇게 되고 키스 앞에서 모든 사람은 침묵에 빠집니다. 그 이유는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그렇죠. 예. 워낙에 유명한 예, 작품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만 가야만 클림트의 키스를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이 에곤 슐레도 뭐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이 클림트와 동시대의 사람인 건가요? 아, 동시대 사람인데 참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네. 클림트의 애제자입니다. 아, 그래요. 에곤 예, 슐레가요.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그- 사람 작품을 좋아하는데 네, 클림트의 애제자인데 심지어 클림트가 그 부인까지도 에공슐레의 부인까지도 소개해 줍니다. 만나봐라. 예, 처음에는 에공슐레는 클림트의 그림을 따라 그립니다. 따라 그리면 안 되잖아요. 어느 순간 자기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 근데 네. 이게 참 네. 안타까운 게 예. 클림트는 에공슐레가 계속 그림을 그렸으면 클림트와 쌍벽을 이루는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어마어마한 화가 됐을 거예요. 근데 불과 20몇 살에 네. 그 유명한 독감에 걸려서 부인과 아들과 다 죽습니다. 그게 바로 스페인 독감입니다. 아, 유럽을 휩쓸어서 그냥 완전히 온 가족이 다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많아요. 그 당시 네. 너무나 안타깝죠. 에공슐레도 죽습니다. 조금만 더 살았으면은 아, 그럼요. 클림트에 예. 필적할 만한 사람으로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오스트리아 화가는 클림트잖아요. 네. 에공슐레가 살았으면 네. 10년만 다뤘으면 클림트 에공슐레 이렇게 됐었을 겁니다.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짧은 시간에 그림을 그렸는데 보면 놀랍잖아요. 네. 아, 그렇습니다. 놀랍습니다. 예.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스타프 클림트 어떤 이 사람의 생애를 한번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생애는 이미 좀 정리가 됐죠. 됐지만, 생애 됐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관능을 네. 관능과 성적 욕망을 회화의 주제로 삼은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네.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평범한 얘기입니다. 네. 근데 클림트는 그 권력의 색깔이 뭐죠? 황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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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청와대 봉황무늬가 황금색이죠. 그렇죠. 클림트는 황금색인 권력의 색깔인 황금색을 관능의 색깔로 바꿨습니다. 황금을 관능의 색으로. 예. 네. 클림트의 키스를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황금색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클림트의 유명한 다나의 그림을 기억해 보십시오. 다나의 역시 그 어떤 여성이 그 어떤 그 오르가즘 상태에 빠져 있는데 역시 황금으로 그걸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색인 황금을 관능의 색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설명한 대로 그 쾌락만이 인생의 유일한 가치다. 네. 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평생 56년의 생애를 거쳐서 그걸 실천한 사람. 그래서 또 우리들 앞에 불멸의 작품을 남겨놓은 사람. 저는 이렇게 클림트를
저는 해석했습니다. 물론 이건 저의 주관적인 해석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기존의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클림트보다도 더 심층적인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은 클림트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네. 다음번에는 네. 또 유명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프로이트? 예, 프로이트 정신 분석학. 학의 대가. 예. 지금은 프로이트를 창시자. 예. 우리 조성관 편집장님 모시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